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드디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그리고 남부 이 전 지역에서 전적으로 대규모 공세를 스타트했습니다. 이 동부 하르키우 지역, 이지움 지역,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의외로 헤르손 그리고 자포리자 이 지역에서까지 완전히 전 영역에서 포격을 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중부 군강구 카자흐스탄 북쪽 있는 여기에서부터 포병 전력을 대거 긁어와서 그 포병 전력을 합세를 시켜서 아주 강력한 포병 화력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할 것 같았는데, 그 포병 전력의 증원이 오기 전에 지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미군 무기들이 지금 여기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그 미군 무기가 세팅돼서 전략화되기 전에 뭔가 큰 전과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 다급한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전 영역에서 공세를 시작했지만 준비가 안 된 러시아군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흑해함대 완전히 괴멸됐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해군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군함이라고는 단 한 척도 없는 우크라이나 군이 흑해함대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어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열심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19일 전황을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전사자는 28,000명. 그래서 하루 동안 200명이 전사를 했고요. 러시아군입니다. 그리고 전차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전차를 12대를 격파를 했고, 장갑 차량은 이날 하루 30대를 격파를 했고, 야포 3문 격파, 항공기 5대 격추, 이런 전과 속에 주요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러시아가 돈바스 전 영역에서 대공세를 시작했다 라는 게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 보급로를 유지를 강화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헤르손 지역에서도 공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헤르손 지역은 사실 지금 굉장히 수세에 있었는데 어떻게 공세를 할 수 있나? 크림반도 쪽에서 올라온 증원되어서 들어온 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림반도에도 병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크림반도는 여기 케르치 해협, 여기 케르치 대교를 통해서 러시아의 본토와 또 연결되어 있죠. 여기 바로 아래 소치가 있고 그 아래 노보로시스크가 있고 그런 노보로시스크 같은 대도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케르치 해협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에서 들어온 증원 병력이 헤르손으로 들어와서 헤르손으로 공세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보급로, 지금 이 윗부분의 보급로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크림반도 보급로를 오히려 더 유지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러시아가 취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부와 동부 군강구의 전력을 대규모 차출해서 벨고로드로 이동 중인데, 지금 이 이동 중인 상황에서 이동이 다 마치기도 전에 지금 대공세를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군 무기들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그 미군 무기가 세팅되기 전에 뭔가 결정을 좀 보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일대 전 영역에서 이제 보급 차단을 위해서 특수전을 아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또 반대로 그 카운터 특수전 작전을, 특수부대를 잡는 이런 그 작전을 계속 하고 있다. 서로 간에 지금 장군번군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에다가 야전 정비소를 확충해서 지금 이 전선에서 깨지고 있는 이런 장갑차, 전차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 와서 재활용하려는 이런 야전 정비소를 확충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공세 전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헤르손 아래에는 이 지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자포리자 전선에서도 또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멜리토폴 북쪽 이 자포리자 지역에 2개 사단 플러스 1개 여단, 현재상은 그렇습니다. 실제 병력은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까지 그냥 전선을 형성하고 소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 줘야 여기 있던 이 병력들이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공 차원에서 자포리자 쪽에서도 치고 올라가고 헤르손에서도 치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형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마리우폴에서 군정 통치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전황 지도를 오늘 것만 보면 어제와 달라진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 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어제 걸 보면서
오늘 전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이 하르키우입니다. 제일 끝이 하르키우고 지금 여기가 이제 드네프르 강이 있으면서 여기 지금 자포리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도네츠크.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여기가 헤르손입니다. 헤르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포리자 여기도 좀 봐주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런 지역들 여기도 지금 봐주세요. 아무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지역에서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대공사가 있을 텐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게 어저께 전황도였고 오늘 전황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림반도 쪽에서 올라온 증원된 병력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화살표가 뻗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 사단 플러스 한 개 여단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으로 못 가게끔 발목을 잡아두는 그런 작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데서 계속 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다 치고 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도네츠크 1군단이죠. 여기 치고 나가고 있고, 여기 루안스크 군단이죠. 2군단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러시아군이 여기가 주공입니다. 주공 치고 나가면서 양 사방으로 지금 뻗쳐 나가고 있는데 어제 전황은 여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치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왔다가 다리를 끊어버리고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다리가 지금 끊어졌어요. 여기 끊어지다 보니까 보급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던 러시아군이 밑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전 영역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대체 얼마나 세팅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이런 식으로 전 영역에서 치면서 76개 BTG를 동원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증원 전력이 들어오기 전에 치고 들어갔다라는 이런 특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증원될 시간을 주면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전력 재정비를 마치기도 전에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19일 오전 6시, 우리 시각 오후 1시를 기해 러시아군 주력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러시아군이 드디어 돈바스 대공세를 시작했으며 그들의 주력 전력은 오스킬강 서부 지역 M03 도로를 따라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4월 19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4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세 시작일을 닷새나 앞당겨서 M03 도로 축선의 22개 대대 전술단을 주공 삼아 슬로반스크로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위해 벨고로드 접경 지역에는 S-400과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각각 1개 포대가 추가 배치되었고 1차로 도착한 BM-21, BM-27, BM-30 다련장 로켓이 기동부대를 지원하며 공격 축선상에 엄청난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자신들의 주공 방향으로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부분적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수세적 작전을 펴며 전력 재정비에 주력하던 멜리토프를 주둔 제58 연합군 예하의 제19 차량화 소총사단과 제42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제136 독립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 역시 19일 오후부터 자포리자 전역에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9일 오전까지 돈바스 지역에서 총 7차례의 공세 시도가 있었고 이를 모두 격퇴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예상했던 것처럼 러시아군은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요새화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공세는 동부 군광구와 중앙 군광구에서 이동 중인 포병 전력의 가세 없이 예정보다 일찍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는 미국과 서방 측이 제공한 추가 무기들이 전선에 배치되기 전에 돈바스 지역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러시아의 전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여러 차례 관련 소식이 전해진 바와 같이 최일선 장병들의 전투 거부 항명이 속출하고 있고 불충분한 전력으로 견고한 방어선을 치는 이 무모한 작전으로 러시아군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키우 전선 철수 후에 3주 만에 시작된 러시아의 공세,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정말 이제 대공세를 시작했는데 추공은 슬로반스크, 그리고 슬로반스크로 치고 내려가죠. 이제 이줌으로 그대로 대각선으로 치고 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슬로반스크 지역에 워낙 방어선이 두텁다 보니까 옆으로 다시 또 삐져나와서 서쪽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죠. 그게 바로 바르벤코보.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돈바스 지역에서 양 사방에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군은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참호 요새를 지난 8년 동안 구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강력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피해를 입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가 다련장 로켓을 뭐 어마어마하게 퍼붓음에도 불구하고 화력에 의한 피해는 경미하다 라고 지금 이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화력은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크게 없다. 뭐 1차 대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참호 속에 숨어 있는 이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포탄 수만 발을 쏟아부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대로 다 있는 이런 상황인데, 벙커버스트를 꽂아 넣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참호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강한 이런 공세를 취했지만 이게 사실은 큰 효과는 거두기 힘들다. 그런데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러시아군은 지금 완전히 신병들 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급조한 이런 부대들 아닙니까? 이 부대들이 과연 얼마나 싸울 수가 있을까? 그 왜 이렇게 갑자기 24일로 예상했는데 19일 날 치고 나가냐? 그래서 19일 아침 오전 6시부터 쳤는데 그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총 7차례의 공세가 있었는데 그걸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공세를 갑자기 취했냐? 미군 무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미군 무기 많이 들어왔다라는 보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어떤 무기가, 어떤 능력을 가진 무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돈바스 대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의 긴급 지원 물자가 속속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포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대포병 작전 속성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약속한 8억 달러 규모의 무기들이 현지 시각 4월 17일부터 속속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당 장비들의 운용 교육을 위해 폴란드 등 인접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속성 교육을 시작했다고 우크라인폼이 현지 시각 4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인폼은 지난 17일 4대의 대형 수송기 편으로 미국 제공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왔고 18일과 19일 연속으로 수송기들이 들어와 무기를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언급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 차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200대의 M113 보병 수송 장갑차, 17대의 밀17 기동 헬기, 18문의 M777 견인 곡사포와 탄약 4만 발, 10대의 AN/TPQ-36 대포병 레이더, 2대의 AN/MPQ-64 센티넬 대공 감시 레이더, 500발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100대의 험비, 3만 벌의 방탄복과 헬멧 세트, 2,000개의 광학 및 레이저 조준 장비, 대량의 클레모어, 대인지뢰와 화생방 그리고 의료 키트 등입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는 2~3개 이상의 기계화 여단을 꾸릴 수 있는 M113 장갑차와 러시아군의 화력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AN/TPQ-36 대포병 레이더, 그리고 M777 견인 곡사포입니다. AN/TPQ-36 대포병 레이더는 30km 이상의 거리에 동시에 10개의 포탄을 추적해 발사 원점을 추적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인데요. M777 곡사포는 러시아가 대량 동원 중인 BM-21 다련장 로켓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와 빠른 발사 속도를 이용해 효과적인 대포병 작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가 4월 하순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최단 기간 내에 장비 사용법을 교육시켜 지원 장비를 일선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부디 계획대로 장비 지원과 투입이 이루어져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민간 임차 수송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격추시킬 수가 없죠.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키면 이건 전범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공 전체에다가 비행 금지를 선포를 했는데 그래도 미국 국적 수송기를 어떻게 격추시키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군
미 공군 수송기가 이렇게 물자를 싣고 오면 그거는 미군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교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민간 임차예요. 물론 뭐 미 공군과 그 미군 수송사령부에서 전적으로 이제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수송기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부는 민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을 못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대규모로 물자를 내려놓고 있는데 자, M113 장갑차 우리 한국군이 쓰고 있는 K200 장갑차 그거의 원형입니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갑차 200대를 갖다 줬다. 와 놀랍죠. 200대 같으면은 2개 기계화 예단을 완편시킬 수 있는 3개 대대 그러니까 6개 대대의 기계화 예단을 완편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6개 대대면 2개 기계화 예단 정도 되니까 그런 능력 그리고 험비 100대 또 이제 대포병 레이더 이 러시아가 BM-21 대부분 BM-21 다연장 로켓이고 그리고 122mm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240mm 다연장 로켓인 BM-27 그리고 또 더 소수인 300mm 다연장 로켓인 BM-30 스멜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화력 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군 포병의 포사격 원점을 알면 대형 사격 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포병 레이더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10개나. 10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를 예를 들어서 이지움 축선이라든지 여기에 한 두세 개 그리고 헤르손 축선, 자포리자 이런 쪽으로 탁탁탁 갖다 놓고 자, 포탄 날라오네? 원점이 어디야? 저기 알아서 때려. 바로 때려버리면은 이제 러시아 포병들 점차 갈아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대포병 레이더가 있다라는 존재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도 러시아가 지속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적의 우크라이나의 대포병 레이더가 나의 포 궤적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초탄 쏘고 2탄 쏘고 그리고 내가 피하지 않으면 이 나의 포병 원점을 계산을 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탄을 날린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초탄 2탄 쏘고 나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근데 대포병 레이더가 없으면 계속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포병 레이더가 10개나 있다라는 이 존재 그리고 그 10개가 어디에 배치될지 러시아는 모르죠. 배치하는 사람만 알죠. 간첩이 있으면 알려주겠지만 그래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전역에서 지속 연속 사격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포병 화력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전력이 대포병 레이더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미군이 쓰고 있는 M777 이 견인 곡사포인데 아주 연사 속도가 빠르요. 견인이지만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견인 곡사포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대포병 사격하죠. 그래서 BM-27보다 더 사거리 긴 24km 날려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BM-21 이런 게 사격이 날아오면 저기네 때려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 사격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아주 완전 완소 아이템인 제벌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량 들어가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포병 레이더라든지 또 이 센티널 대공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는 쉽게 일주일 사이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거 할까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뭔가 용병을 가정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M777 이런 거는 그냥 포병 출신이라면 한 일주일이면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미군 무기들이 이 전선에서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미군 무기는 카탈로그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카탈로그가 완전 뻥의 도가니탕인데 미군 무기는 절대 거짓말 없죠. 그냥 알려진 스펙 그대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구현된 성능대로 러시아군 공세 막아주길 기대하고요. 자, 흑해 함대가 완전히 소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4대 함대 중의 하나인 흑해 함대가 그야말로 소멸되고 있다는 모양새입니다. 기함이 격침되고 주요 전투함은 파손되었으며 흑해 함대 직할의 육전대도 괴멸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가장 손쉬운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졌던 남부전선과 흑해 일대의 전투를 통해 러시아 흑해 함대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과 보고들을 종합해 현지 시각 4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남부전선 오신트 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플래시 네트워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흑해 함대의 핵심 지상 전투 세력인 제126 해안방어여단과 제810
근위 독립 해군 육전 여단은 각각 헤르손 전역과 마리우폴 전역에서 괴멸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입고 부대가 와해되었습니다. 제126 해안방어여단은 지난 2019년 크림반도에서 창설된 신생부대로 이번 전쟁에서 도바카우프카를 거쳐 크리프리 방면으로 진격했다가 부대가 쪼개져 전체 병력 가운데 75%가 전사하거나 실종되었고, 마리우폴 전투에 투입되었던 제810 해군 육전여단 역시 전투 동료를 위해 함께 움직이던 흑해함대 부사령관이 전사하는 등 80%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고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수상함대 역시 피해가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14일 흑해함대 기함인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격침되었고, 애드미럴 그레고리비치급 호위함인 애드미럴 SN함 역시 넵튠 미사일에 피격되어 대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흑해함대의 수상 전투함 전력을 모아놓은 제30 수상함 사단에는 모스크바함을 포함해 총 7척의 전투함이 있었는데요. 7척 가운데 2척은 격침되거나 대파되고, 크리박3급 호위함인 레드니와 피틀리비는 수리 후에 일선 복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애드미럴 그레고로비치급 호위함인 애드미럴 마카로프함은 한 번을 지운 채 애드미럴 SN함의 대역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흑해함대 수상 전투함 가운데 멀쩡한 것은 지중해에 나가 있는 애드미럴 그레고로비치함과 긴급 피항 조치가 취해진 스테레구시급 초계함인 레티비 뿐입니다. 흑해함대의 제197 강습함 여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북방함대에서 상륙함을 지원받아 운용하던 중에 우크라이나군의 전술탄도탄 공격을 받아 엘리게이터급 사로토프함이 격침되었고, 로프차급 상륙함 2척이 대파되어 운용이 중지되는 피해를 입어 현재 가용한 상륙함은 4척뿐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오데사 남부 해안에서 넵튠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세바스토폴 기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남은 함정들을 모두 기지 내항으로 불러들이고 세바스토폴 외곽에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배치했는데요. 치상전 위주의 전쟁이어서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던 흑해함대는 이번 전쟁을 끝으로 당분간 재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4대 함대, 흑해함대, 그리고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태평양 함대, 그리고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발트 함대, 그리고 무르만스크에 있는 북방함대. 북방함대는 주로 이제 잠수함, 전략 잠수함을 가지고 SLBM 쏘는 북극에서 그 역할을 하고, 실제 이 전투함으로 이루어진 함대는 발트 함대, 흑해함대, 태평양 함대. 과거 러일 전쟁 시절에는 극동함대 이렇게 불렀죠. 이제 이 세 개인데 그 중에 흑해함대가 이렇게 완전히 소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넵튠 미사일 사거리가 300km니까 300km 딱 끄어보면 세바스토폴 끝이 딱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작전해가지고 안 되겠다. 모스크바까지 격침되었으니까, 그리고 방공함인 SN까지 대파되었으니까 안 되겠다. 피하자. 해서 세바스토폴의 내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300km가 한 것은 고고도 하이로 들어갔을 때 300km니까 실제 이제 시스키밍 하면 그 정도로는 못 가겠죠. 그래도 이제 들어가자 해서 다 피해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대라고 하는 것이 배만 있냐? 아니죠. 전투함 있냐? 아니죠. 잠수함, 상륙함 다 있는데, 또 그 함대를 지키는 전투병력, 보병병력 이런 것들도 있죠. 자, 그래서 제30 수상함 사단의 전력을 보면 이렇게가 이제 전투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이런 전투함들인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작전 중인 거는 노란색 애드미럴 마카로프, 흑해에서 작전 중인 건 이거 하나뿐이고, 애드미럴 그레고로비치는 이 지중해 파견 나갔다가 이 터키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 보수 공사 하는 중에 개전되고 이래가지고 실제 지금 작전 중인 거는 흑해 애드미럴 마카로프 이거 딱 한 척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은 2척은 지중해로 파견 나갔는데 나머지 4척이 6척이 있는데 킬로급이 한 번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륙함 로프샤급 2척 대파되었고, 그래서 지금 4척의 상륙함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전투함 지원이 없이 상륙함 혼자서 상륙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는 쓸모없는, 의미 없는 겁니다. 전투함이 없으니까 호위해줄 호위함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상군 문제인데 22군단에 126여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계화 여단이에요. 근데 이게 괴멸되고 이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5, 11 해안 미사일 여단만 생존해 있는데, 이건 뭐냐?
그냥 지대한 미사일 쏘는 부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전쟁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군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함대 직할의 812여단 있는데 여기도 다 괴멸해 버렸어요. 헤르손 쪽으로 또 자포리자 쪽으로 이렇게 또 812여단은 마리우폴에 아주 초창기에 들어갔던 부대인데 다 괴멸돼 버렸어요. 이 126여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한 달 전쯤에 이 헤르손 이 일대에서 동상 걸리고 이런 부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함대 전체가 소멸하는 비운을 겪은 흑해함대. 전쟁 끝나고 이거 언제쯤 재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러시아, 이제 2차 대공세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제가 지금 한 2, 3주간 굉장히 소강 상태였는데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전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겁니다. 다시 신의균의 국방TV가 아주 면밀히 파악하고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구독, 알림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